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는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년 후 여러분이 새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디지털 족쇄 말이죠.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완벽한 계획이거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상식이 사실은 거대한 속임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100년 동안 숨겨온 가장 어두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머니 댁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는 30년 넘은 금성사 냉장고가 아직도 윙윙거리며 돌아갑니다. 1980년에 산 선풍기도 여전히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죠. 고장이 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산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배터리는 반나절도 못 버티고 화면은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3년만 지나면 앱 하나 여는 것도 답답할 지경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제품은 단순해서 튼튼했고 요즘 제품은 복잡해서 약하다고 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구성이 떨어졌다고 믿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고장나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똑똑한 공학자들이 정확히 2년 후에 망가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특정 시점에 고장 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계획된 진부화의 실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계획된 노후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플랜드 옵솔레센스라고 하죠. 음모론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역사 기록과 법원 판결로 증명된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 충격적인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모어의 한 소방서에는 특별한 전구가 있습니다. 1901년부터 지금까지 124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센테니얼 라이트죠.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이 전구는 물리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100년도 더 전에 만든 전구가 아직도 빛을 낼 수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21세기 최첨단 LED 전구는 겨우 몇 년 만에 깜빡거린다는 겁니다. 기술이 퇴보한 걸까요? 아닙니다. 기술은 오히려 수천 배 발전했죠. 하지만 기업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옛날 발명가들에게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최대한 오래가고 튼튼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게 공학자의 자부심이었고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고장 안 나면 소비자가 새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무서운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면 회사는 망하게 되니까요. 1924년 스위스 제네바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역사적인 비밀 회동이 열립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독일의 오스람, 그리고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모였죠. 당시 세계 전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거대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날 만든 건 포이부스 카르텔이라는 비밀 조직이었죠. 목표는 충격적이게도 단 하나였습니다. 전구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전구는 평균 2500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극비 합의를 통해 100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죠. 절반 이상을 깎아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500시간짜리 전구를 만든 회사는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카르텔의 규칙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죠. 상상이 되십니까? 엔지니어들은 이제 더 좋은 필라멘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1000시간 후 끊어지는 필라멘트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퇴보시키는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기술적 거세였습니다. 소비자를 향한 기업들의 노골적인 선전포고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200년 전의 전구 카르텔은 과거의 일로 끝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1세기인 지금 이 순간에도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형태로 진화했거든요.
여러분 책상 위에 프린터를 한번 보세요. 급하게 중요한 서류를 뽑아야 하는데 갑자기 프린터가 작동을 멈춥니다. 잉크 부족이라는 경고등이 깜빡거리죠.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나왔습니다. 카트리지를 흔들어 보면 찰랑거리는 잉크 소리도 들리고 묵직한 무게감도 느껴지죠. 그래도 프린터는 요지부동입니다. 카트리지를 교체하라는 메시지만 띄우며 인쇄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결국 기계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비싼 돈을 주고 새 카트리지를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액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급 삼페인도 아니고 사넬 향수도 아닙니다. 바로 프린터 잉크입니다. 리터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사람의 피보다 비싸고 고급 와인보다 몇 배나 비싸죠. 프린터 제조사들이 프린터 본체는 몇만 원의 헐값으로 팔면서도 잉크 장사로 수조 원을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본체를 싸게 팔고 소모품으로 이윤을 챙기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렇다면 왜 멀쩡하게 잉크가 남았는데도 프린터는 없다고 거짓말을 할까요? 여기에 바로 작은 칩의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잉크 카트리지에는 조그만 금속 칩이 붙어 있죠. 이걸 EEPROM 칩이라고 부릅니다. 제조사들은 이 칩이 잉크 잔량을 정밀하게 감지해서 최상의 인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칩은 잉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가 아니거든요. 그저 여러분이 인쇄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횟수를 세는 단순한 카운터일 뿐입니다. 공학자들이 이 칩에 심어놓은 코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 인쇄 횟수가 500장을 넘어가면 잉크가 얼마나 남았든 무조건 잉크 없음 신호를 보내라는 겁니다. 더 가관인 건 잉크를 거의 쓰지 않는 점, 하나짜리 문서를 뽑아도 기계는 이걸 잉크를 펑펑 쓴 한 장으로 똑같이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잉크가 20에서 30%나 충분히 남아있어 멀쩡히 인쇄할 수 있는데도 이 디지털 족쇄가 기계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거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하지만 잉크칩 정도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남아있거든요. 멀쩡한 프린터 자체를 아예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킬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프린터가 작동을 멈추고 부품 수명이 다했다거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 있으시죠?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열의 9은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수리비가 새 제품 값보다 비싸니까 그냥 새로 하나 사는 게 낫다고 말이죠. 이 현상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전구의 음모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앱손을 비롯한 주요 프린터 제조사들은 기기 내부에 페잉크 흡수 패드라는 부품을 몰래 장착해둡니다. 인쇄하고 남은 찌꺼기 잉크를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거죠. 제조사들은 이 스펀지가 꽉 차면 잉크가 흘러넘쳐서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 미리 작동을 멈추게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전 세계의 해커들이 이 프린터의 펌웨어를 뜯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린터가 멈춘 진짜 이유는 스펀지가 꽉 찼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프린터의 메인보드 속에는 총 인쇄 횟수가 5,000장에 도달하면 스펀지의 실제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기계를 멈추고 사망 신호를 보내라는 살인 명령어가 코딩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을 멈춘 프린터를 분해해서 스펀지를 확인해보면 아직 하얗고 잉크를 더 흡수할 공간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해커가 만든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린터 내부의 카운터 숫자를 5,000에서 0으로 초기화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품 수명이 다했다며 사망 선고를 내렸던 프린터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드웨어는 완전히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기계를 강제로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계획된 수명 단축의 가장 교묘한 실체입니다. 과거에는 부품을 물리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빨리 고장 나게 했다면, 이제는 멀쩡한 기계에 디지털 시한폭탄을 심어놓고 소비자가 스스로 물건을 버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런 기술적 퇴보는 비단 전구와 프린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40년대 전 세계 여성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듀폰사의 나일론 스타킹 개발 일화를 볼까요? 처음 개발되었던 나일론 섬유는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서 선박을 견인하는 밧줄로 사용해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자동차 견인줄로 써도 끄떡없었죠. 스타킹 한 켤레를 사면 말 그대로 평생 신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듀폰의 경영진들은 심각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스타킹이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매출은 제로가 될 테니까요. 소비자에게는 꿈같은 제품이지만 기업에게는 악몽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공학자들에게 역설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제발 좀 더 약하게 만들고 잘 찢어지게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자외선을 쬐면 섬유의 화학 구조가 서서히 분해되도록 성분을 의도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올이 나갈까봐 조마조마하며 스타킹을 신고 다니게 된 거죠. 기술적으로는 영구 스타킹이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이 거대한 낭비의 경제학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지갑과 병들어가는 지구입니다. 계획된 노후화의 정점은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쯤 스마트폰을 바꿔야겠다고 느끼십니까? 대부분은 2년 약정 기간이 끝날 무렵일 겁니다. 배터리가 반나절도 못 버티고 방전될 때 말이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분의 배터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뒷면 커버를 열고 10초 만에 새 것으로 갈아 끼웠죠. 본체는 그대로 두고 소모품인 배터리만 바꾸면 5년이고 10년이고 새 것처럼 오래 쓸 수 있었던 겁니다. 3만 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배터리를 기계 깊숙한 곳에 강력한 접착제로 꽁꽁 봉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일체형 배터리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제조사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디자인을 더 얇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혹은 완벽한 방수 기능과 방진 기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그럴듯한 핑계일 뿐입니다. 기술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으면서도 완벽한 방수가 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이미 10년 전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사라졌죠. 그들이 배터리를 본체와 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린 진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본체의 수명을 저렴한 배터리의 수명과 강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화학적 특성상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소모품이거든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서 기업들도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3만원짜리 배터리만 사서 갈아 끼우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해진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만원짜리 부품 하나가 망가졌다는 이유만으로 150만원짜리 스마트폰 전체를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비가 너무 비싸고 방수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며 은근슬쩍 새 폰 구매를 유도하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됐다고 해서 멀쩡한 자동차를 통째로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배터리 일체형 설계는 기업들이 스마트폰의 강제 교체 주기를 2년으로 설정하기 위해 고안해낸 천재적이면서도 사악한 공학적 기만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기계의 성능을 몰래 저하시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구형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갑자기 휴대폰이 극도로 느려진 사건이었죠. 앱을 여는 것도 한참 걸리고 화면을 터치해도 반응이 한 박자씩 느려졌습니다. 애플은 처음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폰이 갑자기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애플이 사용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몰래 성능을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내 폰이 낡아서 느려졌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애플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이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배상금보다 수백 배 더 많았기 때문에 벌금은 그저 사업 비용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죠. 애플 입장에서는 충분히 본전을 뽑은 장사였던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물건을 고쳐 쓰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수리할 권리 침해 문제입니다. 최신 전자제품을 분해해보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별 모양이나 오각형 모양의 특수 잠금쇠가 박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품 하나하나에 고유의 일련 번호를 심어놓는 부품 간에 전자적 짝짓기 기술을 적용하고 있죠. 이걸 파트 페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설 수리점에서 똑같은 정품 액정을 구해서 갈아 끼운다 해도 메인보드가 이 일련 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페이스 아이디 같은 핵심 기능을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해야만 기기가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된 거죠. 결국 내 돈을 주고 구매한 내 물건인데 내 마음대로 수리할 자유조차 박탈당한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제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한 거죠. 진짜 주인은 제조사인 겁니다. 이처럼 계획된 노후화가 초래한 거대한 낭비의 결과는 우리 눈앞에 처참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매출 그래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그 대가로 지구 반대편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가나의 아그보그블롯이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이곳은 세계 최대의 전자쓰레기 집적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년마다 교체해야 했던 멀쩡한 스마트폰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독성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는 이 전자쓰레기 무덤은 바로 계획된 노후화의 최종 종착역입니다. 납과 수은 같은 중금속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유독가스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미량의 금속을 추출해서 생계를 유지하죠. 건강을 망가뜨리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소비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계획된 수명 단축은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할 폭주 기관차이기도 하죠. 기업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새 것이 더 좋다고 고쳐 쓰는 것은 구식이고 촌스럽다고 말이죠. 2년마다 바꾸는 게 정상이라고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여러분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된 노후화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를 넘어 환경과 사회, 심지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물건을 고치고 오래 쓰려는 선택을 한다면 이 폭주하는 시스템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정품 부품을 쓰더라도 수리가 자유로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 배터리 교체가 쉬운 디자인의 기기를 고르는 것,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이 강제로 낮아지지 않는 브랜드를 찾는 것,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가진 기업을 지지하는 것이야 말로 소비자로서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관이 계획된 노후화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소비자 단체가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계획된 노후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을 고치려는 노력을 먼저 시도해보고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며 진짜 필요한 때만 새 제품을 사고 폐기할 때는 환경을 생각해 올바른 재활용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계획된 노후화는 단지 기업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소비자가 조금만 더 깨어 있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